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화여자대학교 목동병원에서 부정맥센터에서 부정맥 관련 질환 그리고 심혈관 질환을 맡고 있는 박준범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는 주제는 심혈관 질환의 진단과 치료에 있어서 인공지능의 역할과 활용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려는 순서는 다음과 같고요. 현재 이제 심전도, 특히 이제 심혈관 질환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데이터들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앞서 말씀드린 심전도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고, 그 외에도 임상 데이터, CT, MRI, 뭐 혈관 조영술, 그리고 심초 음파 여러 가지 데이터들이 활용이 되고 있는데, 이런 수요들을 모두 모아가지고 인공지능을 통해서 이제 심혈관 질환을 예측하고 진단하고 치료 방법을 제안해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툴들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는 몇 가지의 이제 제한점들이 있는데 이 부분들을 각각의 이제 사례별로 말씀을 드리면서 정리하는 순서로 이야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심혈관 질환에서 병을 진단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툴은 이렇게 심전도를 찍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가장 쉽게는 이렇게 누운 상태에서 심전도를 찍는 것이 되겠고요. 그리고 그것도 진단이 안 될 때에는 24시간 동안 심전도를 붙이는 홀터, 그리고 증상이 있을 때마다 측정을 하는 이벤트 홀터 이런 것들이 있고 일부는 이렇게 몸에다가 심는 형태의 루프 레코더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이 모두 심장에서 발생하는 신호를 이제 지속적으로 받기 위한 노력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고요. 심전도뿐 아니라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이제 웨어러블 디바이스라는 것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귀에다가 이제 측정을 하게 되면 혈류의 흐름을 측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심전도와 약간 다른 개념으로 PPG라고 하고요. 이런 혈류의 흐름을 측정할 수 있는 것이 손목에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 그리고 가장 쉽게는 이제 가슴에 붙이는 패치형의 심전도, ECG, 그 다음에 가슴에 이렇게 밴드 형태로 묶는 형태의 심전도 이런 것들이 있고 손가락 끝 이런 데에서 이제 산소 포화도를 측정할 수 있는 것들도 있고요. 이런 것들처럼 몸에 부착하는 형태로 몸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생체 신호들을 습득하는 기술들을 우리가 이제 통틀어 웨어러블 디바이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런 웨어러블 디바이스가 항상 같이 가는 개념이 이제 인공지능이라는 개념이고요. 왜냐하면 기존의 병원에서만 측정하던 이제 생체 신호 습득이 일상적인 생활에서도 모두 습득이 되기 때문에 이런 데이터들의 양이 어마어마하게 기하급수적으로 많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지금의 인력으로 일일이 사람의 눈으로 보고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스크리닝하고 판독하는 데 있어서 이제 기존의 인공지능이라는 것이 많이 활용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외국에서 이미 활용이 되고 있는 이제 웨어러블 디바이스들입니다. 그리고 이런 웨어러블 디바이스에 인공지능이라는 것이 장착이 되고 있고요. 보시는 것처럼 몇 가지만 보여드리면 이렇게 스마트폰과 연동을 해서 이제 사람의 생체 신호를 습득하는 것들도 있고 이렇게 쇠막대처럼 된 것이 있는데 하나는 플러스, 하나는 마이너스로 작용을 함으로써 사람이 손가락을 대면 거기에 흘러가는 전기의 흐름, 심전도를 이제 스마트폰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얼라이브 코어사에서 만든 카디아란 모바일이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손가락 양손을 댐으로써 심전도가 스마트폰에서 디스플레이가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귀에다가 붙이는 PPG 형태의 그 웨어러블 디바이스들도 있고요. 그래서 최근 외국에서도 이런 웨어러블 디바이스를 활용한 여러 가지 스크리닝에 의한 연구 분석 방법들의 결과들을 분석한 것들이 있고요. 보시는 것처럼 큰 규모의 연구들 15가지를 메타 분석을 했을 때의 결과들도 이미 나와 있습니다. 뒤에서 잠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현재 대한민국에서 사용하고 있는 웨어러블 디바이스를 보여주고 있고요. 이제 이런 손목시계 형태, 애플워치나 갤럭시 워치, 그리고 요거는 반지 형태의 웨어러블 디바이스가 됩니다. 반지 형태로 끼므로써 심전도를 디텍션할 수 있고, 그렇게 패치 형태의
이제 웨어러블 디바이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얼라이브 코어사에서 나온 카디아란 모바일은 스마트폰과 연동해서 본인의 증상이 있을 때마다 측정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웨어러블 디바이스의 공통점은 그 내부에 인공지능이 장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증상이 있을 때 측정을 하고 거기서 이제 병의 이상 여부를 이제 환자분께 알려주고 그때 할 수 있는 행동 패턴, 즉 뭐 병원을 방문하라든지 이런 것들을 알려주는 형태로 현재 체계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이런 여러 가지 형태의 웨어러블 디바이스를 인공지능을 활용을 해서 디텍션을 하는 모델들의 메타 분석 결과가 나온 바 있고요. 그 결과를 보시면 이제 센시티비티와 스페시피시티가 거의 낮은 것은 60 정도지만 대부분의 모바일에서 센시티비티와 스페시피시티가 대략 90% 내외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메타 분석 결과에서도 일상적인 제너럴 파퓰레이션에서 디텍션이 되는 이제 심방세동의 비율, 그리고 입원 환자에서 디텍션이 되는 심방세동의 비율을 보았을 때 지금 현재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컨벤셔널한 심전도 모니터링을 활용한 심혈관 질환과 비교해서 큰 이제 리미테이션을 보이고 있지는 않다. 그리고 제너럴 파퓰레이션에 있어서도 일상생활 속에서도 디텍션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활용할 가치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개념으로 최근에 이제 가이드라인, 유럽 가이드라인에 있어서도 기존의 12리드 심전도뿐 아니라 이렇게 싱글 리드 심전도 30초가 있으면 심방세동을 진단하는데 이제 유용할 수 있다. 그리고 클래스 1으로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하고 있고요. 65세 이상이 되면 이제 심방세동에 대한 리스크 평가를 심전도가 아닌 기회검진, 보통 이제 opportunistic screening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뇌졸중의 고위험군 환자분에 있어서는 기존의 12리드 심전도뿐 아니라 이렇게 웨어러블 디바이스를 활용한 단일 리드 심전도에서 또 이제 스크리닝을 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 클래스는 클래스 1 정도로 강하게 권고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의 임상적인 언맷 니드가 있기 때문에 인공지능에 대한 연구가 계속되고 있고 최근에 이제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에 보고된 바에 따르면 이렇게 약 그 대규모의 심전도 그 중에서도 약 1.8% 현재는 이제 인공지능이 심방세동 진단에 좀 많이 국한되어 있기 때문에 심방세동에서만 좀 말씀을 드리면 그 외에 뭐 RBBB라든지 LBBB와 같은 이제 불특정한 전도장에서도 이제 예측하는 것들이 연구가 되었고요. 특히 심방세동 같은 경우에 단일 리드 심전도, 특히 리드2, V1, V6에서의 예측력을 좀 분석한 결과가 있습니다. 보시면 여기 심방세동에 대한 진단율을 보실 때 우리가 흔히 이제 프리시전이라는 것과 리콜이라는 개념을 씁니다. 이런 거는 이제 포지티브 프레딕티브 밸류, 리콜은 기존에 우리가 센시티비티 이런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F1 스코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공학적으로 계산하는 이제 조합 평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해하기 쉽기로는 이제 인공지능이 어떤 부정맥을 심전도로 예측을 했을 때 어느 정도 정확한지를 수치화해서 나타내는 조합 평균의 개념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 이 첫 번째 DNN이 이제 인공지능에 의한 그 심방세동 예측률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카디올로지스트, 요 세 번째는 응급의학과 전문의, 그리고 네 번째는 이제 본과 학생들의 이제 심방세동의 심전도 진단율을 계산을 한 것인데 보시는 것처럼 이제 F1 스코어를 보았을 때 인공지능의 예측률이 기타 전문가 집단들의 이제 정확도에 비해 결코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심방세동뿐 아니라 여기서 보여드리는 RBBB, 뭐 LBBB 또는 AV 블럭과 같은 심장의 전도장에도 예측력이 있어서 아주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걸 그래프로 보여드리면 ROC 커브처럼 리콜과 그 정확도, 센시티비티의 그래프를 보시면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인공지능이 여기에 위치해 있고요. 이 그래프 커브의 바깥쪽에 위치할수록 정확도가 좀 높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여기 카디올로지스트, 응급의학과 전문의, 여기가 본과 학생들, 의대 학생들이죠. 했을 때
대부분 이 라인의 바깥 또는 안쪽에 거의 경계에 몰려 있고요. 특히 인공지능 같은 경우도 이런 전문가 집단과 비교했을 때 정확도 면에 있어서 결코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인공지능과 관련된 좀 재미있는 연구가 있는데 2019년도에 발표된 겁니다. 이제 심방세동이라는 병을 진단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제 심전도, 발작성 심방세동이 있을 때 심전도가 있어야 되는데 흔히 이제 만성, 지속성 심방세동이 아닌 발작성인 경우에는 부정맥이 항상 있거나 없거나 발작적으로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병을 진단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 연구에서는 정상 일대의 심전도로 이 사람이 발작성 심방세동이 생길지 여부를 미리 예측하는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것을 보시면 이 부분에서 환자가 부정맥, 병이 진단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그 이전의 심전도는 이제 정상일 것입니다. 그랬을 때 이 정상일 때의 한 달 이내 심전도를 분석을 해서 이제 이 사람이 한 달 이내에 발작성 심방세동이 생기는지 여부를 조기 예측하는 인공지능 모델을 만들었습니다. 상당히 획기적인 거라고 볼 수 있고요. 이때 사용된 심전도는 약 100만 장, 환자분은 약 20만 명 정도 상당히 대규모 연구였습니다. 그 결과를 보여드리면 상당히 고무적인데요. 약 90% 정도, 그리고 한 달 이내의 심전도를 예측했을 때는 87%. 말하자면 정상일 때의 심전도를 가지고 이 환자가 한 달 이내에 발작성 심방세동이라는 부정맥이 발생할 가능성을 거의 90% 정도 예측할 수 있었다. 이런 아주 고무적인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다라고 하면 이제 부정맥이 발생할 수 있는 고위험 환자군들을 미리 스크리닝할 수 있고요. 그래서 저희 기관에서도 비슷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정상일 때의 심전도를 가지고 저희가 윈도우 피어리어드를 정했습니다. 기존 란셋에서는 보통 한 달을 미니멈으로 잡았지만 저희는 2주, 1주까지도 잡고 있고요. 그랬을 때 예측력이 기존의 란셋과 비슷하게 거의 90% 정도 ROC 커브를 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지금 저희는 이제 일주일, 2주일 이내에 발작성 심방세동 예측하는 모델을 약 90%의 정확도로 이제 만들고 있고요. 이것을 조금 더 검증을 하기 위해서 이제 전향적 모델을 지금 고안하고 있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조금 어려우실 것 같아서 케이스를 좀 말씀드리겠는데요. 62세 여자분이셨고 건강검진했습니다. 단순히 이제 두근거림 증상이 있어서 이제 검진을 하셨는데 여기서는 정상 심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사이너스 리듬이고요. 이때 이 인공지능을 통해서 확인했을 때 발작성 심방세동일 확률이 약 62%, 높진 않았습니다. 근데 환자분이 응급실을 방문하셨고 증상이 있었고요. 이때 심전도는 역시 심방세동이라고 진단이 되었습니다. 이제 발작성 심방세동이 발생한 거죠. 그리고 약물 치료를 하고 응급실에서 이제 사이너스 리듬으로 컨버전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사이너스 리듬이 된 심전도를 가지고 동일한 인공지능이 넣고 분석을 했더니 이때는 발작성 심방세동이 생길 가능성이 약 100% 정도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어서 인공지능이 정확도가 어느 정도는 올라갈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개념을 조금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요거는 이제 반대입니다. 인공지능이 이렇게 좋은 점도 있지만 하나의 단점도 나타낼 수 있는데요. 요것도 역시 웨어러블 디바이스를 활용한 싱글 리드 심전도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 심전도의 리듬은 정상적인 P웨이브와 QRS가 있고 APC가 따라 나오는 정상적인 노멀 사이너스 리듬의 APC가 붙는 심전도인데 인공지능은 이렇게 불규칙한 맥박을 가지고 판독을 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또 하나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정상적인 P웨이브와 QRS가 있는 사이너스 리듬인데 보시는 것처럼 뒤에 이제 APC, 프리퀀트 APC가 붙어 나오면서 정상적인 박동은 좀 불규칙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간격이 좀 이레귤러하죠. 그래서 인공지능은 역시 이것을 심방세동이라고 판독을 했습니다. 잘못된 판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아직까지는 이런 한계점이 있다는 것을 명확히 해야 될 거고요. 반드시 이제 시그널을
전문가가 확인을 해서 이게 어떤 형태의 부정맥인지를 컨펌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거꾸로 이제 장점도 있는 것이 실제 41세 남자분이셨고 반복적인 두근거림이 있었는데 이제 뇌졸중이 한 번 있었습니다. 근데 심방세동은 진단이 안 됐고요. 근데 기존의 홀터만 가지고는 진단이 도저히 힘들어서 웨어러블 디바이스를 활용했는데 그때 증상이 있을 때 찍은 심전도에서 이런 형태의 심방세동이 진단이 되어서 그때부터 이제 안티코아귤레이션을 사용하면서 치료 패턴이 바뀐 케이스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언맷 니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인공지능이 활용이 되고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저희가 주의해야 될 필요한 부분들을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데이터를 모으는 부분, 그리고 이것들을 저장하는 부분, 그리고 이것을 활용하는 부분,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데이터를 모음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형태의 웨어러블 디바이스가 활용이 되고 있고 병원 기구도 활용이 되고 있고요. 그걸 모으기 위한 여러 가지 앱도 다양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아진 데이터가 너무나 다른 형태로 있기 때문에 그것을 활용하는 데 있어서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는 데이터의 표준화가 필요할 거고요. 이렇게 모아진 데이터를 이제 활용을 하기 위해서는 그 전에 이런 비식별화라는 과정, 보안의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인공지능이나 여러 가지 활용을 함에 있어서는 이제 학계와 회사 그리고 환자들의 피드백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묶여져야만 이제 제대로 임상적으로 활용을 할 수 있다는 부분이고요. 이것을 하나하나 살펴보면 인공지능을 활용한 이런 빅데이터에 있어서 데이터의 표준화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키, 몸무게 등등의 이런 데이터가 다른 형태의 다른 디바이스를 통해 습득이 되기 때문에 형태가 너무나 다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나의 표준화된 형태로 하는 과정이 무조건 필요하고요. 그리고 보안이라는 과정을 위해서 하나의 환자, 하나의 사람을 중심으로 비식별화된 데이터들이 묶일 수 있도록 하는 과정이 무엇보다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환자를 중심으로 생겨나는 시그널은 심전도뿐 아니라 뭐 CT, 여러 가지 임상 데이터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함께 묶어서 분석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을 데이터의 퓨전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사례를 하나를 말씀드리면 저희가 약 50만 명의 환자 기본적인 뉴메릭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을 했습니다. 그랬을 때 10년 이후 또는 2년 이후에 이런 뉴메릭 데이터를 가지고 환자가 심혈관 질환이 발생할 확률을 예측을 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기존의 컨벤셔널, 전통적인 통계 방식과 비교했을 때 정확도가 향상이 되지 않았습니다. 인공지능이라 하더라도 기존의 통계 방식과 큰 차이가 없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기고했던 내용 중에 하나가 이런 통계적인 방식과 비교해서 인공지능이 좋다라고는 하지만 하나의 데이터만 가지고는 이런 정확도를 향상시킬 수가 없다는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인공지능은 블랙박스와 같은 존재로 의학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인과관계를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를 보여줄 수가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인공지능을 무조건 신뢰하기보다는 하나의 데이터가 아닌 여러 가지 형태를 퓨전시키고 인과관계를 밝히기 위한 전향적 연구 모델을 추가적으로 도입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내용이고요. 그래서 막 한 가지 사례만 말씀드리고 이야기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명의 환자가 있습니다. 이 환자는 이제 나이가 있을 거고요. 이 환자와 관련된 남자 여자의 성별이 있을 거고 고혈압, 당뇨, 뭐 이런 신부전 이런 것들에 대한 병력이 있을 겁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뉴메릭 데이터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초음파를 했을 때 이런 동영상 데이터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심전도를 촬영했을 때 이런 심전도 데이터가 또 있을 것이고요. MRI와 같은 영상을 찍었다면 MRI 데이터가 있을 것입니다. 그랬을 때 이런 데이터를 퓨전해서 표준화를 하고 익명화하는 과정을 거쳐 최종적인 인공지능 분석 결과를 만드는 것이 앞으로 의료 분야에서 인공지능이 나아갈 방향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이렇게 만들어진 인공지능을 여러 가지의 회사와 교류를 통해서 사업화하는 과정이 최종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정리를 해드리면 인공지능과 웨어러블 디바이스는 뗄래야 뗄 수가 없고요. 기존의 병원에서만 어떤 심장 신호가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웨어러블 디바이스를 활용한 신호가 늘어나다 보니까 인공지능의 언맷 니드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제 데이터의 표준화와 익명화, 그 다음에 이런 퓨전, 이런 사업화, 이런 과정들이 단계적으로 모두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요. 단순한 연구 목적이 아니라 기업과의 연계를 통해서 사업화하고 실용화하는 과정이 무엇보다 수반되어야만 최종적인 의미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